오늘은 신경계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그다음에 보건의료 경영학과 이 세 개 학과에서 해부 생략을 강의했었는데요. 다른 분야도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지만 특히 신경계통 이 분야만 나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은 좀 제목이 자극적이네요. 신경계통 그렇게 어렵니? 저만 쉽다 여러분 어렵다 하면 서운하겠죠. 저도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신경계통의 정의를 먼저 알아볼까요? 신경계통 정의는 신체 내부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특수 조직계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부와 외부 자극을 적절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각 수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뇌, 그리고 효과가 필요한데요. 구체적 하나 예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앞에 뭔가가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점점 보니까 점점 그게 선명해지죠. 아, 그럴 때 우리 반응은 두 가지 나눠지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것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피할 수 있겠죠. 그 일련의 과정이 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감각 수용기 가운데 하나는 눈이죠. 여러 감각 중에 하나가 눈이니까요. 시각이죠. 그 시각 정보가 어디로 가죠? 뇌로 가죠. 그래서 그게 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죠. 좋아하는 싫어하는지. 그러면 어떤 명령을 내리죠? 효과기에 명령을 내리죠. 예를 들면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우리가 그 물체에 대해서 가까이 가게끔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멀게 움직이게끔 도와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감각수용기는 뇌로 자극을 들여보내주고요. 그리고 효과기는 그 정보를 뇌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용어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나올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점을 좀 얘기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용어는 이겁니다. 오름길과 내림길입니다. 일단 왜 오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감각 수용기에서 뇌로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자극이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오름길을 하고요.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로요? 효과기, 즉 근육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내림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단어가 또 있어요. 자, 이어서 연속해서 알아보시죠. 들신경과 날신경입니다. 자, 봐보세요. 방향이 아까 감각수용기에서 뇌로 들어가고 있죠. 자극이 들어가고 있죠. 올라가면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신경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말은 날신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에서 자극이 나왔죠. 그래서 효과기에 자극을 주었죠. 그래서 날신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각신경, 운동신경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결국 시각에 나왔던 이 정보들은 감각신경이죠. 시각은 감각이잖아요. 시각 우리가 보고 본다. 또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죠. 맞죠? 근데 시각을 우리가 운동이라 표현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이 감각 수용기에서 나온 정보들은 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요. 그리고 뇌에서는 근육의 운동 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거죠. 자, 정리해 보시죠. 이 세 가지 어때요? 오름길, 들신경, 감각신경은 결국은 약간 표현이 다른 거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은 어떨 때는 들신경이라 표현하고 어쩔 때는 감각신경이라 표현하고 또 오름길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단지 단어가 바뀌는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 마찬가지죠. 내림길, 날신경, 운동신경 이런 표현들은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시험에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무작위로 바꿔서 내립니다. 어쩔 때는 날신경에 표현하고 어떨 때는 운동신경에 표현하고 심지어 교과서 내용도 이게 무작위로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CNS와 PNS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자 합니다. 일단
CNS. 이거의 약자이죠. 네.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뇌와 척수입니다. 말초신경은 여기에 약자가 되겠고요. PNS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뇌신경, 척수신경, 그리고 뭐 교과서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율신경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왜 자율신경을 포함시켰을까요? 제 이 강좌에서는요. 국가고시에 자율신경이 말초신경 계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보시면 뇌신경은 몇 쌍이죠? 12쌍. 그다음 척수신경은 31쌍.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율신경 하면은 꼭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꼭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두 가지를 굳이 나눌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자꾸 나누다 보면은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외울 양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다 나누는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이 두 가지 나누는 기준은 재생 여부입니다. 우리가 손상을 입었을 때 재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초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재생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중추신경 계통이라고 CN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질환, 뇌졸중, 그다음 외상성 뇌손상 이런 것들은 뇌가 다친 거죠. 그러면 그 뇌가 회복이 됩니까? 그 다친 뇌의 부분은 회복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말초신경은 손상이 돼도 재생이 되니까 훨씬 치유하고 우리가 앞으로 볼 예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쉽겠죠. 어때요? 좀 이해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이해력이 높아질 거예요.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럼 수업 때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